뉴욕시가 오늘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대면 수업을 확대했습니다. 뉴욕시가 어제부터 식당 실내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브루클린과 퀸즈 등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율이 뉴욕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4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선토론위원회가 30일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대선 후보 토론이 질서 있는 토론이 되도록 형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법원이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만 7,075명 늘어난 748만 4,357명, 사망자는 653명이 늘어 21만 2,39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263명이 늘어 49만 4,418명, 사망자는 8명이 늘어 3만 3,254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80명이 늘어나 20만 9,474명, 사망자는 2명이 늘어 16,2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대면 수업을 확대했습니다. 뉴욕시는 당초 지난달 10일 전면 대면 수업을 계획했었지만 안전대책 미비 등 교사 노조의 지적이 잇따르자 대면 수업을 연기해왔는데요. 초등학교는 지난 29일, 중고등학교는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면 수업 첫날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모든 학생들을 발열 체크 후 교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코로나 확산에 잘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상당수 학부모들이 등교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강확인서를 가져오지 않아 교실 입장 전 확인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첫날 모습을 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4가지 열이 있느냐 아니면 코비드 환자랑 접촉한 적이 있느냐 금지 여행 기간을 갔다 온 적이 있느냐 뭐 이런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하면은 바로 그거가 그 컨퍼메이션이 뜨기 때문에 그거를 셀폰으로 딱 찍어서 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불편하시고요. 최윤희 회장은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모든 학생들에게 구강 온도계를 나눠줬다며 체온을 체크해 발열이 있는 경우 등교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등교한 학생은 전체 인원의 약 50% 정도로 평소 30명 정도 들어가던 교실에 10명 정도의 인원만 들어가도록 했으며 수업에 따라 교실 이동 없이 교사가 교실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 및 교사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교 급식도 개별 포장해 교실에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참 그 온 학생들은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말했지만 그 엘보로 악수하라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뭐 헉을 한다든지 그래서 당장에 그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그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할 것, 세정제가 눈에 보이면 항상 손을 씻을 것, 그리고 화장실 가서도 손을 깨끗하게 씻을 것,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고 있을 것, 이런 거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지켜져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훨씬 긍정적인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뉴욕시는 방역 대책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매달 각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10에서 20%를 의무 대상으로 하며 한 달에 약 10만에서 12만 명을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뉴욕시가 어제부터 식당 실내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브루클린과 퀸즈 등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율이 뉴욕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선 뉴욕시는 어제부터 시작된 식당 실내 영업에 대한 규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또 감염률이 2% 이상을 기록하면 실내 영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센트럴 퀸즈, 파라커웨이는 뉴욕시에서 현재 코로나19 양성률이 3%를 넘어서는 지역들입니다. 뉴욕시 평균 감염률이 0.94%인데 반해 브루클린 일부 지역의 경우 양성률이 거의 7%에 육박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은 뉴욕시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지만 지난 2주 동안 신규 확진자의 27.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10개 지역 외에 양성 비율이 2에서 3%를 기록하고 있는 7개 지역도 공개했습니다.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7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양성 판정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양성 비율이 높은 11개 지역에 모바일 테스트 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일일 검사량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 추적 요원 300명과 뉴욕시경 경관 400명, 기타 인력 250명을 배치해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아웃리치 캠페인을 벌이고 마스크 수천 장을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식당 실내 영업에 대한 규정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을 25%로 유지해야 하며 입장 시 체온을 확인하고 고객 일행 중 최소 1명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종업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실내 환풍 시스템 강화 등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방역 조치를 강화했었던 일부 지역들이 점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주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25일 식당과 술집의 전면 영업을 허용하고 수용 정원을 100%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도시나 카운티 등 하위 자치단체도 식당에 대해 수용 인원의 50% 미만으로 영업하도록 제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번 주 들어 신규 환자가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네바다주는 공공집회의 참가자 한도를 50명에서 250명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시설물 수용 인원의 50%는 여전히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던 와이오밍주는 식당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식당이 코로나19의 전파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일부 카운티가 경제 재가동 계획의 다음 단계로 나가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CNN은 존스 홉킨스대 통계를 분석한 결과 26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하루 신규 환자가 전주보다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신규 환자 증가율이 50%를 웃돌았습니다. CNN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군중을 피하거나 예방조치를 취하기를 포기한 채 정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3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5주 연속 100만 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3만 7천 건으로 직전주 87만 3천 건에서 3만 6천 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5주 연속 100만 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치 85만 건보다도 적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77만 건으로 98만 건 감소했습니다. 언론들은 노동시장의 점진적 회복을 시사하는 결과이면서도 코로나19 대유행 전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실업자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 들어 월트 디즈니와 올스테이트, 로열 더치쉘, 골드만삭스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감원 계획을 발표해 서비스 부문 일용직을 위주로 시작된 해고 사태가 관리직과 정규직으로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도 연방정부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 3만 명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 이후 언론의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자르면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대선 토론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토론은 질서 있는 토론이 진행되도록 형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29일 첫 TV 토론이 난장판에 가까웠다는 비난 여론이 나오는 등 혹평을 받자 대선 토론위원회는 30일 토론의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서둘러 내놨습니다. 대선 토론위는 30일 성명을 내고 어젯밤 토론은 좀 더 질서 있는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남은 토론의 형식에 추가적인 체계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머지않아 조치들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집계에 따르면 90여 분의 토론에서 두 후보가 진행자의 질문이나 상대 후보의 발언을 방해한 것은 1분에 한 번꼴인 93번이었습니다. 이 중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한 횟수는 71번으로 76%, 바이든 후보가 22번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4번 중 3번은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의 흐름을 깼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본 모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토론회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CNN과 CBS 방송 등 공표된 두 곳의 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대선 토론위의 토론 방식 변경 발표에 대해 경기도 중에 골포스트를 옮기고 규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30일 페이스북이 앞으로 대선의 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투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새로운 규정을 인스타그램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30일 페이스북은 미국 대선 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새로운 규정을 인스타그램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선을 앞두고 후보 진영 등을 중심으로 조작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로이터든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 조작설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편 투표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차례 발생한 투표지 분실 사건을 사례로 들어 대선 조작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은 대선 관련 새로운 규정에 따라 투표 참여를 할 필요가 없다거나 투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주장은 불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표 결과가 선거 당일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선거 이후에 투표지가 도착해 집계한다는 이유로 선거 자체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또 이민자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인종주의적 편파 발언으로 분류해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 수수료는 현행 $640에서 $1,160로 오릅니다. 원래는 내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연방법원이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에 급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지불해야 하는 이민 수수료에 대한 국무부와 이민서비스국의 인상 계획에 대해 이민자 옹호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국적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이트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이 발효될 경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이민 혜택 신청을 막고 인도주의적 보호 조치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해 이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가처분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가처분 명령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중 하나인 이민법률자원센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이민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2년에서 4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이민 수수료를 인상해오던 이민서비스국은 올 1월 한 차례 대폭 인상을 단행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운영난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한 해에 2차례나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한 다음 심리는 12월 4일로 예정됐습니다. 뉴저지주 필 머피 주지사가 총 $327억 규모의 2020-2021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특히 연소득 $100만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한계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중산층의 세금 환급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9일 필 머피 주지사는 총 $327억 규모의 2020-2021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7월에서 9월 3개월 동안 임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순환을 겪었던 예산안은 주정부 운영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각 학군과 대학 등 교육 지원, 기관시설, 공공회사, 비영리단체 지원 등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인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올 예산안 중 특기할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유세를 강화한 것입니다. 올해부터 연소득 $100만 이상 고소득자들의 한계 소득세율은 종전 8.97%에서 10.75%로 오릅니다. 또 예산안 발효로 중산층 가정에 대한 지원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지 않고 최소 1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은 앞으로 1년에 최대 500달러의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또 주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요구했던 공무원 연금 혜택에 대한 축소가 주정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 예산안부터 시작됐지만 공무원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경제 침체 위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잇따라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은 당국의 재정 지원이 수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늘부터 19,000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달 25일 이미 이번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항공사 직원의 급여 지원용 250억 달러 예산 문제는 다른 사안에 대한 협의와 맞물려 여전히 하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아메리칸 항공은 구조조정 일정을 미뤄달라는 당국의 요청에도 강행 계획을 밝히며 무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간의 신속한 타협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4대 항공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항공도 동참하고 당국의 결단이 없을 경우 인력 13,000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아메리칸 항공이 시한으로 못 박은 오늘까지 의회가 재정 지원책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원의 협조로 이번 주 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일정 규모의 구조 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웰스파고은행과 시티그룹 역시 최근 몇 주간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애틀의 한 대형 한인마켓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마켓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부상을 당한 여성의 전 남편으로 경찰의 수사가 좁혀오자 자수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이 일어난 곳은 시애틀 인근 에드먼즈 지역의 대형 한인마켓.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검정색 복장을 한 남성이 갑자기 마켓 입구에서 직원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One female had a gunshot wounds to her arms and a broken arm. One female had been shot in the face. And the male had been shot multiple times. 피해자들은 모두 베트남계 미국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팔과 복부에 총을 맞은 여성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다른 직원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27세의 베트남계 남성으로 얼굴에 총을 맞은 여성의 전 남편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는 총격을 가한 후 도주했지만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어젯밤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번 사건을 남녀 사이의 원한이나 치정관계에 얽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흔치 않은 총격 사건에 에드먼드시도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I'm saddened by this tragic loss of life and senseless violence. My heart goes out to the shoot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한인 마켓과 관련한 총격 사건은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에서 극히 드문 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발생한 난데없는 강력 범죄에 추석 맞이에 한창이던 지역 한인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카운티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됨에 따라 쇼핑몰과 네일샵의 실내 영업도 허용했습니다. 실내 영업 허용 재개는 앞으로 10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수용 인원은 25%로 제한됩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4일 폐쇄에 들어간 지 3개월여 만에 LA 카운티의 네일샵과 쇼핑몰이 실내 영업을 재개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카운티 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자 해당 업소들의 실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We urge all operators of businesses that are currently closed to implement all of the requirements and the protocols prior to reopening, and this is how we ensure compliance and avoid citations, fines, and possible closure. 네일샵과 쇼핑몰 모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최대 수용 인원은 25%로 제한됩니다.
단 쇼핑몰 내 푸드코트는 영업 재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카드룸의 야외 영업이 허용되며 야외 놀이터도 카운티 공원국이나 각시 당국의 승인에 따라 오픈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아직까지 높은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고 가장 심각한 단계인 퍼플 단계에서 한 단계 완화되려면 현 상태를 최소 3주는 더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날 경우 실내 영업은 다시 금지될 수 있습니다. When we're not following those basic health measures, as we've seen again and again, that R goes up and the transmission rate goes up, and that's what threatens the possibility of reopening for us all. 이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는 3단계인 주황색 단계에 진입해 오늘부터 식당들의 실내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선 58개 카운티 대부분이 보라색이나 빨간색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최소 확산을 뜻하는 노란색 단계에 진입한 카운티는 북가주와 중가주 지역 3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연방정부 보조 영양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혜택이 증가합니다. 연방농무부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20-2021 회계연도 스냅 혜택을 2019-2020 회계연도보다 5% 이상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월 최대 수령액이 3인 가구는 $509에서 $535로, 4인 가구는 $646에서 $680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거주자의 경우 웹사이트에서 수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2022학년도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팝사는 내년 가을 학기 대학 진학을 지망하는 학생 및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작성해 연방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팝사 접수를 해야 하는데 팝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서류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20년도 재외동포 공공외교활동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5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는 뉴욕 총영사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중점 지원 분야는 거주국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활동 등 동포사회 풀뿌리 운동과 거주국 한인 정치인 육성, 정치인 초청 정책 포럼 및 네트워크 활동 등입니다. 신청을 원하면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와 수지 예산서, 단체 현황 조사서 등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뉴저지 순복음교회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뉴저지 순복음교회 이정환 목사, 부회장에 뉴저지 연합교회 고한승 목사가 각각 추대됐습니다. 뉴저지 교협은 회장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했던 부회장이 사퇴하고 부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는 가운데 지난해 만들어진 회칙에 따라 담임으로 심의 중인 전 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공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곳에 따라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지만 밤에는 때때로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